네, 긴급 진단 시간 첫 번째 모신 분은 거의 직장 생활 전부 다 CIO, CEO로 지내신 분이죠.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마지막으로 하셨죠. 이창훈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현역에서 한 발 물러나셨다고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예, 마음 비워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래는 하실 거고. 네. 네, 그래요. 지금 현정 씨 궁금한 게 많죠. 네, 어제 미국장이 거의 발작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동안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약간 뭔가 트리거링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FOMC 네. 지난 12월 FOMC 그 당시에 얼추 다 밝혀진 내용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번 의사록에서 뭔가 쇼킹하들 만한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들 이제 그 양자 완화를 이제 중단하기로 하고 축소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3월 지나고 나면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네. 2번이나 3번 예.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그게 좀 컸죠. 예, 그거는 사실은 과거를 보면 2015년도인가요? 양적 완화 축소하기 시작했던 게 그리고 양적 긴축을 시작했던 게 2017년이니까 네. 시간 텀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양적 완화하는 것도 마무리하고 3월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연내 금리 인상도 하고 거기에다가 양적 긴축까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센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는 관점이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은 물가 쪽에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 투자자들이 사실 미국 시장이 지난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많이 옮겨갔었는데 지금 네.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나 그렇죠. 힘든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우리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확실히 이제 나스닥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조금 선방하라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 시장도 이제 최근 한 2, 3일 동안 움직임을 보면 조정폭이 큰 게 성장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나스닥이 조정폭이 컸고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견조했다가 어제 부러지는 모양이 나왔고 그렇게 보면은 금리가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가 1.7%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더 많이 더 많이 올라갔던 오르고. 거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성장주가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가치주 영역은 아무래도 주식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쪽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잖아요. 지금 네. 글로벌리 봐도 싸고 코스닥하고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지금 그 코스피에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단장님 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기관들 욕먹는 거 아시죠? 기관들은 늘 욕먹죠. 연기금도 엄청 욕먹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하니까요. 그렇죠. 언제 사냐 너희는 네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난 12월 달에 조금 이제 바짝 땡기더니만 네. 이걸 지금 또 이제 해바뀌자마자 막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네. 요 어떤 계절적인 뭐가 있나요? 아니면 배당 네. 관련한 뭐가 있었나요? 통상?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게 국민연금은 그냥 약간 스탠스 자체가 계속 해외 쪽으로 나가는 구조니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국내 시장도 조금 사면서 해외 지분을 넓혀가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투신이나 보험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거의 중립적으로 봐야 되고 지난 연말에 이제 기관들이 쭉 샀던 거는 주로 이제 증권회사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권회사가 예. 차익 거래, 그죠?
현물 사면 선물 팔고 하는 그건 그렇죠. 네, 그 배당이 있었으니까 네. 배당 관련돼서 차익 또 이제 12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면서 베이시스 자체도 조금 이론 베이시스로 네. 보면 조금 높았고 하니까 배당 플러스 뭐 차익거래 매수 이런 것들이 저 연말에 쭉 들어왔던 것 같고 이제 배당 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초에 들어서는 오늘은 좀 다른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팔았기 때문에 백오데이션이 좀 심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 배당 받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한 오늘 정도면은 저도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연말에 들어온 금액과 또 연초에 이렇게 파는 금액을 네. 해보면 오늘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물량은 끝난 거 아닌가 끝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 작년 12월 달에 샀다가 이제 또 털어내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쭙는 게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만 네네. 저 진짜 우리 네. 단장님 한참 현역으로 뛰실 때 대비 네. 요새 기관들이 좀 네. 선수들이 좀 딸리나요? 아니면 네. 저 위에 그 조직의 윗선들 네. 뭐 그분들이 그러나요? 왜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인가요? 외국인들한테. 네. 예, 그렇죠. 뭐 큰 흐름은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선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네. 보시면은 뭐 우리 저 이진우 소장님이 저보다 더 그 분야의 전문가시지만 보시면은 말씀을. 네. 선물 거래량을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 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액티브 자금들이 줄어버린 거죠. 액티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펀드를 액티브 펀드하고 또 패시브 펀드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뭔가 펀드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 투자자들한테 조금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개별 종목들을 좀 이렇게 주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공모펀드 시장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보면은 이제 조금 그나마 그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줬던 게 액티브 ETF 시장이잖아요. 과거에 ETF는 이제 패시브 ETF가 주도였는데 인덱스 네. 관련된 네. 거. 근데 이제 작년에 보면 2차 전지 또 뭐 메타버스, 뭐 수소 등등 하면서 테마형 액티브 ETF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해줬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기관이 시장에 이 주도적인 플레이어로 못 나서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장님 나오신다길래 꼭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저 잠시 코스피 200 선물이 네. 코스피 200이 저기 플러스로 잠시 돌았습니다. 오늘 네, 같은 날 네, 네. 돌았는데 딱 뒤져보니까 그때도 코스피는 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네. 코스닥은 상승보다 하락이 3배 가까운 네. 그 와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야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파니야. 네. 네. 저는 의심하기를 어제 외국인들이 풋을 많이 사고 네. 콜 팔더라고요. 네. 어제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딱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풋을 많이 샀어요. 옵션을. 네. 그랬는데 그 풋은 팔고 콜을 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무슨 뭐 글로벌 증시 흐름이라든지 뭐 오늘 같은 이슈 FMC 의사로 공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석적으로 대응해가지고는 늘 뒤통수 맞는데 네. 이거 지금 우리 남들 다 한다고 우리 위클리 옵션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래, 보십니까? 저는 위클리 옵션은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은근히 이걸로 짭짤하게 왜냐면 이제 챙겨야 돼요. 그 위클리 옵션 같은 것들은 되게 만기가 짧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 기관 투자가 국내는 뭐 그런 데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베이스로 트레이딩하는 뭐 외국계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금방 타임 밸류가 타임 디케이 돼 버리니까 볼도 그렇고 그래서 글쎄요 뭐 선물회사 중개회사하고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쪽은 의미가 있지만 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그게 의미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들 뭐 시간이 밀려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전부터 이렇게 빅스 변동성 지수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 네, 어쨌거나 변동성 커진 장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언제 깔아질까요? 글쎄요. 근데 뭐 구조적으로 좀 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그 빅스 S&P 500 지수의 빅스죠. 네. 빅스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16, 17 네, 이 정도 그렇죠. 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하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라면 컴플레이션트해졌을 때, 그랬을 때는 한 10에서 12,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뭐 거의 뭐 100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20이 거의 평균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구조적으로 좀 다른 거는 옛날보다 굉장히 시장의 변동이 뭐랄까 사이클 올랐다 내렸다고 하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한 사이클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 이루어지는 거를 한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지금 단축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좀 다른 게 물가가 워낙 높잖아요. 네. 이게 뭐 거의 40년 만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의 문제, 또 공급망의 문제, 노동 인력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크게 좌우하니까 조금 뭐 그게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공급망의 문제, 또 뭐 노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 빠진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동성은 긴축 구조로 돌아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코로나 이후를 보면 그때는 경제는 무지하게 나빴는데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 확대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유동성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악재다. 그런 상태인데 경제 지표 자체로 보면 지표만 우리가 체감하는 게 아니고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피크아웃 했잖아요. 네. 성장률 자체는. 그런데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후행해서 올라오면 다른 얘기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임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꺾인다. 그러면 페드의 통화정책이 이 타이트닝으로 가는 통화정책이 별로 금방 바뀌기는 어렵다. 이런 구조화에서 보면 조금 뭐 시장이 좀 덜컹덜컹거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면 변동성은 쉽게 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은 저희 1월 수급의 가장 불안 요인 중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네, 아니겠습니까?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까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장 전에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두 가지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좀 현금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은 아무래도 종목 간의 교체가 있겠죠. 특히 ETF를 운용하는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고 LG 화학을 빼고 뭐 이런 등등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급상의 부담은 될 거다. 규모도 크고 그렇긴 한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괜찮아지지 않을까. 늘 보면은 대형 IPO가 있으면 IPO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신규 예탁금이 더 들어오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예탁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조금 받고 나서 그 남아 있는 그 예수금 중에서 일부는 뭐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자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PO 이후에는 오히려 그게 수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